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세 받으시면 있을 수도 있라는 건 없어요. 당신 어디서 딱 보여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230쪽에 138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제도는,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감면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죠. 양도소 기본공제 안 되죠. 가장 높은 세율인 70%가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적용이 되는 것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이제 부동산일 때 3%가 아니라 0.3%만 되니까 적용 배제는 아니에요. 적용은 되는 건데 조금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네 번째, 필요경비는 그래도 적용이 되죠. 취득가액, 자본적 취득, 양도비는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39번 문제 있고 137번이 있는데 139번, 140번 문제가 있는데 140번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은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무허가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서 갖고 있다 팔았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는 미등기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무허가는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 대표적인 거 있죠?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럼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등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140번 문제 보면 다음은 미등기 양도일지라도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1번 끝에 보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있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내가 상속받은 자산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공공사업에. 그럴 때는 그거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농지로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이것도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구별하기가 쉽게. 지금 2번과 3번은 2번, 3번 또 4번 같은 경우까지도 비교를 해주시면 좋죠. 이런 것은 이제 2번, 3번은 등기가 가능은 한데 안 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봐주겠다라는 얘기죠. 농지 갖고 있는 분은 등기를 잘 모른다라는 거. 또 상속받은 것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다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1번, 142번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143번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등기 양도 문제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144번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보면요. 매매계약 체결, 또 매매계약서 거래가액 3억 5천, 양도시 시가 및 실거래 가격은 3억이고, 이제 거기에 세 번째, 갑의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인데, 여기에서요, 내용에 특수관계 없는데 여기에서 부당 허위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3억 5천으로, 실거래 가격이 3억인데 계약서는 얼마에 작성했대? 3억 5천.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예요? 5천. 그리고 이제 둘 중에서예요. 그 차이를 5천을 업계약서를 써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3억에 정상적으로 팔았을 때 비과세가 안 된다면 양도세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없은 금액과 나올 양도소득세 중에서 적은 금액을
양도세로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럼 5천과 3천 중에서 적은 금액은 얼마예요? 3천이죠. 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실 때 나 비과세대 그래 나 지금 3억에 받았는데 3억 5천에 써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양도세를 얼마를 낼 수 있다. 5천과 비과세 받은 3천 중에서 낮은 적은 금액을 과세하게 돼 있으니까 3천만 원 생돈 세금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5번 이제 고가주택인데요. 고가주택 문제는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내용 볼게요.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면적이나 시설에 관계없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거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렇죠. 기준시가가 얼마고 면적이 넓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틀렸죠. 주택 부분이 많고 상가 부분이 적어. 그럼 전부를 주택으로 보니까 전체 가격을 가지고 9억을 초과하는지 안 초과하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 그래서 틀렸네, 2번이요. 그 다음 세 번째, 10년 이상 11년 미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공제는 양도차익의 80%. 맞죠? 80%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세대 1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장기보유가 80%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보유 특공제를 너무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좀 단점이 있죠. 이제 법 만드는 사람이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요게 뒤에 부분에서 잠시 보겠지만 거기는 기준시가 9억을 초과를 하면 고가주택이 돼서 임대업을 할 때는요. 비과세가 안 되고 뭐가요? 과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고 다섯 번째,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당연히 단독주택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46번인데 이 146번 문제가 한번 볼게요. 갑은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거주하다 12억 원에 양도했다. 이 경우 과세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럼 12억 원에 양도했대요. 8억 취득가액. 그럼 8억에서 12억 빼면 4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4억이 남는데 4억이 전부 다 양도 차익은 아니죠. 9억 초과분 3억에 대해서. 즉 12억 중에서 3억에 대해서는 그럼 12억에 대한 차익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4억이면 3억에 대한 차익이니까 4분의 1만 되니까 그때는 1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그 내용 보시고 147번 또 148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49번 볼게요. 3억 원의 저당 채무가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수중자가 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3억 원에 대한 세 부담은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부담부 증여죠. 채무 인수 부분은 증여자의 뭐로 본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50번 문제가 양도소득금액 계산이 특례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2월 과세, 또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이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2016년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사촌형한테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또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왜 동생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촌형이 비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면 1번을 보면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그 증여일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다. 이거 틀렸죠. 몇 년 내일 때만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해야 되는 얘기죠.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월 과세 몇 년 내에 증여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았을 때만 5년 내에 팔았을 때만 그렇게 되죠.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1번 틀렸네요.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 인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 기간에 불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죠? 지금 현 상태에서 요 지문도 엄격히 말하면 요것도 틀린 게 돼요, 사실은요. 요것도 틀린 게 지금 돼요.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죠? 그런데 요 문제는 올해는 적용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 좀 잠시 착각을 해갖고 지금 2018년까지는 비사업용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법에는 어때요? 있다. 단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된다? 3년 이상. 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이따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보시고 세 번째, 갑과 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당연히 특수관계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 원으로 계산한다. 이제 그렇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이거 5% 이상 차이 나나요? 그러면 4천만 원이 5%잖아요. 4천만 원 넘게 차이 났어. 거나 3억 원 이상이 차이가 안 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5% 이상이 차이 났기 때문에 어때요? 시가로 계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8억 원으로 계산한다가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당 토지가 미등기인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확히 맞죠? 미등기 양도라면 7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1번, 또 152번, 3번, 4번 문제가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154번에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 비교표와 같아요.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15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3번 문제. 소득세법상 아버지가 국내 소재의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에. 시가라는 게 이거예요. 시가. 정확히 맞고 직계준비소관의 증여재산은 2월 과세한다. 몇 년 내에 양도한다면 5년 내에 양도한다면 맞죠. 세 번째, 양도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왜? 납세 의무자가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여재산이 2월까지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다. 이제 내용이 우리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의 같은 경우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예요. 왜?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버리니까. 그런데 배우자 직계준비속에 2월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다만 2월 시킨다라는 거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짜, 취득한 가격, 필요경비를 전부 다 수증자에게 2월을 시킨다라는 거지. 증여세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증여세를 냈다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요. 대신 그 차이점, 큰 차이점이죠. 그 내용 보시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5번,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납세 의무는 아들이 진다. 당연히 맞죠? 맞고. 그 다음에 154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을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취득당시 가액입니다. 2월 과세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갑과 증여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을 한다. 왜 그러냐면요.
혼인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맞고. 세 번째,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이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다. 왜? 기간 전부 다 합산이죠. 배우자 직계주면서 2월과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다 기산하게 돼 있어요. 세율 적용할 때도 그렇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도 정확히 맞고. 네 번째,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주면서 외자인 경우 을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에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히 뭐냐면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의무는요,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연대 납세의무를 져요. 연대 납세의무를 져요. 그런데 배우자 직계준비소득에 대한 2월 과세는 연대 납세의무 규정이 없다라는 것. 그것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비교표 갖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5번도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156번을 볼게요. 거주자 갑이 2016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이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 당시의 가액은 8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천이래요. 증여일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따른 평가액은 5억이고 상업용 건물에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1억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그러면 평가액은 얼마래요? 양도가액은 5억이네, 5억. 5억이고 이 중에서 채무가 얼마래요? 채무가 1억이네. 채무가 1억. 이거를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4억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지 되겠죠. 4억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여기에 지금 취득가액은 얼마래요? 8천이래요. 취득 당시 가액은 8천만 원. 기준시가는 관계가 없겠죠. 없고.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이거요. 원칙은 8천만 원에 샀다 5억에 팔아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를 하니까 양도세를 안 내야 되잖아요. 안 내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5분의 1. 5분의 1은 뭐로 봐요? 5분의 1은 20%는 뭘로 보는 거예요? 20%는 양도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뭐냐면 20%면 1600이네요. 1600만 원에 샀다가 1억에 파는 걸로 양도세 계산하죠. 그런데 나머지 6400에 샀다가 4억에 증여한 것은 이것은 수증자가 뭐를 내면 되고 증여세를 내면 되고 나머지 취득가액 1600에 샀다 1억. 요 비율이에요. 1억 대 5억. 5억일 때 8천이라면 1억일 때는 얼마예요? 20%에 해당하니까 1600이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16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 취득가액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 증여자 입장에서는 4억은 공짜로 주니까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렇죠? 1억은 자기 빚을 수증자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만큼 전체 가격 중에서 20%만 양도세를 내니까 취득가액도 20%만 쳐줘야 된다.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7번 볼게요. 갑이 2012년 3월 5일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 1천에 취득하여 2016년 10월 5일 갑의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갑의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 소득세에 관한 비사업용 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에 필요금비는 없으며 갑을 병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주민속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을로부터 3억 천에 샀는데 시가는 3억인데 시가와 대가가 5% 이상 차이가 나나요? 안 나죠? 그러면 3억 천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3억 천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취득가액을 3억 천이에요. 그리고 2016년 10월 5일 갑이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시가 5억 6천인데 5억. 이거는 5% 이상 차이 나나요? 5% 이상, 2,500만 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뭘로 계산해야 돼요? 시가로 계산해야 된다. 5억 6천.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많이 저기가 되겠네. 이게 3억 천에 팔면 얼마가 되나요? 이제 2억 5천이 되겠죠. 2억 5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장기보유 특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니까 장기보유 특공제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걸 빼면 바로 되네요. 그러면 2억 5천이 뭐가 돼요? 2억 5천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네. 그렇죠? 장기보유 특공제는 뭐예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인정된다는 거. 왜? 5%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시가가 얼마야? 3억인데 3억 15? 5%니까. 그러면 2억 8,500에 팔아도 되고 또 3억 1,500에 팔아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5% 이상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고 그 내용이고 158번도 조금 전에 보셨던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나와 있는데요. 그 예정신고는 그 신고 기한이 나와 있죠. 예정신고 기한 2000 언제까지인지 보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불분명하대.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되잖아요. 양도일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그러니까 2016년 3월 25일이니까 4월, 5월 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5월 31일까지 되고 그 다음에 160번 볼게요.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공장을 양도한 경우 건물을 양도인데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를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법상 기간 연장 사유 없다. 2016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16년 5월 31일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신고지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이거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 세 번째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두 번 부과할 수는 없죠. 가산세를. 지금은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는 안 하죠.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예정신고를 할 때 납부한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양도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4번은 정확하네요. 뭐 어차피 과세표준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빼면 양도소 금액 나오고 거기서 양도소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면 과세표준 나오고 거기서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니까 당연히 맞죠?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에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가 아니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죠. 이제 161번 또 162번 보시고 163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4번을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확하지 맞죠? 하여야 한다. 양도 차손, 손해가 발생해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년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 금액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누진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개 이상 팔았을 때는 뭐 하게 돼 있어요? 합산해서 계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 정확하게 맞죠?
세 번째, 예정신고 시에도 분할납부와 물납을 할 수 있다. 아니, 틀렸네. 분할납부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물납은 할 수가 없죠. 왜? 없어졌으니까. 물납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하여야 한다. 정확히 맞죠? 다섯 번째,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 어디다 하나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죠. 세무서가 되고 그런 내용이고 이제 166번 문제도 한번 보시고 167번 뭐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168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의 사례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이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이래요. 계약일은 또 사실상 잔금지급일, 토지거래 허가일,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은 9월 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양도 시기는 당연히 7월 23일이 돼야지 맞아요. 7월 23일이 돼야지 맞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죠. 허가를 언제 받았어요? 8월 28일 날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언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러면 8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9월, 10월 말까지 해야 되네. 그렇죠? 10월 말이고 취득 양도 시기는 언제가 돼요? 7월 23일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되고요. 그리고 169번은 뭐 이렇게 종합 문제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71번도 한번 보시고요. 172번도 마찬가지 되고 그 다음에 173번을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소득세법상 그 조금 전에 허가 문제예요. 허소득세 사업자가 아닌 거주와 갑이 2016년 5월 10일 토지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세의 1,500만 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과세 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 고려하지 않는다. 1번에 2016년 7월 31일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나요? 당연히 맞죠. 5월 10일 허가구역 외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15일이니까 5월 말부터 6월, 7월 말까지 정확히 맞고요. 두 번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냐. 당연히 틀렸죠. 왜? 예정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이 되죠. 세 번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당연히 맞고. 네 번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회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죠. 누진세율을 2회 이상 했을 경우는 확정신고도 해야지 돼요. 근데 예정신고 한 번만 했다면 할 필요가 없다. 확정신고를. 다섯 번째, 양도세 물납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74번 그렇고 175번도 그 양도세 부가세가요. 부가세가 이제 이름은 부가세라고 부르기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찜찜한 게 부가세는 그 산출세액의 몇 프로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방소득세를 낼 때 뭐예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을 양도소득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시켜요. 그럼 결론적으로 양도세 산출세액이 10%가 되는데 법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이름을 좀 부르기는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1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지방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가세로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6번 거주자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국외자산 양도래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곳을 둔 거주자만 해당된다. 당연히 맞죠. 두 번째, 국외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세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법만은 적용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세액공제만도 할 수 있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은 실질거래가를 원칙으로 하죠. 맞죠?
네 번째, 양도특기보증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맞죠? 국외자산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국내 자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준용. 정확히 맞죠? 그러면 정답이 2번이네요. 2번. 근데 정답이 잘못됐네요. 이게. 정답이 잘못됐어요. 176번의 정답을 이걸 2번으로 좀 정정 좀 해야 되겠네요. 정답이 4번이 아니고 2번인데요.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그 177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178번도 그렇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179번, 180번 그리고 181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국외자산 양도와 국내 자산 양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국내외 모든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은 실질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하죠. 두 번째, 국내 자산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대상으로 하나 국외 자산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도 과세한다. 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를 안 하니까.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죠. 그래서 국외 자산은 70% 미등기 세율이 적용될 일도 없죠. 세 번째,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는 모두 70%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네.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 자산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장기보유 특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그것도 국내 자산만, 국외 자산은 안 되고요. 다섯 번째, 국내 자산은 필요금 계산 모델 적용하나 국외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국외 자산은 기준시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부동산 관련 소득세가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 소득세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것도 임대업에, 사업소득 중 임대업에 집중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 1번 한번 보시면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광고용으로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사용하기 위해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죠. 우리 뭐 옥상 같은 데 있잖아요. 뭐 광고탑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이동통신사 기지국 같은 것도요. 건물 주위에 높은 데 이렇게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게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임대업에 해당하는 거죠. 당연히 맞고. 두 번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다. 맞죠? 보증금을 이제 그 받는 이자까지 이자는 소득이 내 소득이 아니고 간주 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니까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죠. 틀렸죠?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익금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금비를 공제한 금액.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내가 임대료 이만큼 받았어. 이만큼 경비 썼어. 그게 소득금액이 되겠죠.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광업재단의 대여. 그 다음 맞죠. 다섯 번째,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한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부담하고 받는 분철료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사업소득이 되죠. 임대업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되는 정확히 맞네요. 보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항 설명 중 틀린 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정확하겠죠? 뭐가래도 미등기라도 대여하고 임대료 받았으면 당연히 사업소득이 되겠죠? 두 번째,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권리로는 지역권, 지상권을 줄 수 있다. 틀렸죠? 지역권, 지상권이 아니라 전세권과 임차권을 대여하고 했으면 부동산 임대업이 돼요.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뭐가 된다? 기타소득. 기타소득 너무 자주 들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뭐가 된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를 하면 기타 소득이 된다. 또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해서 얻는 소득도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될 수 있다. 틀렸네요. 틀린 거 2번 정답이네요. 그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전세권 맞죠. 다섯 번째,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다. 맞죠? 내가 담보만 제공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도 권리의 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거주자 갑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가주택 아니고 그렇죠? 부속 토지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죠?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죠. 그러나 3주택 이상일 경우는 과세되는 경우 있죠. 보증금이 합격이 3억 원 이상이라면 과세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건 정해진 날로 한다. 내가 25일 날 받기로다가 25일이 수입식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 만일 당해 주택이 국외 소재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료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택세 관계없이 과세. 국내에는 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는 비과세가 되잖아. 1세대 1주택자가 임대를 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요. 그런데 국외는 무조건 과세죠. 당연히. 네 번째,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 당연히 맞죠. 1세대 1주택일 때만 기준시가 9억 이하일 때만 비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제 임대소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죠. 임대소득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4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산정을 할 때요. 여기 한번 그 5번 내용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권을 대하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뭐예요? 기타소득, 지상권도 기타소득. 틀렸네요. 1, 2 틀리고. 세 번, 미등기 부동산에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것도 틀렸네. 사업소득이죠, 당연히. 네 번째,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당연히 4번이 맞네요. 4번이 맞고 5번에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당연히 뭐가 돼요?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은 요 정도까지 보시고 7번째 보시면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 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 이거는요, 이제 소득 분류를 할 때 요렇게 부가가치세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매매업자 기준을 이렇게 보겠다. 일과세 기간이라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든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 주택이 아니라 주택지, 상가 등으로 하면은 부동산 매매업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죠. 당연히 해당되고. 네 번째,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로 일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1년에 한 채만 져서 팔아도 뭐가 된다? 사업소득이 되죠. 양도소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섯 번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 기지권을 개발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임대업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게 사업소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8번 문제 그렇고요. 또 9번 문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10번 문제도 그렇고요. 그 11번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다. 임대하는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6억 원을 기준으로 아니라
기준시가가 소득세법상 얼마? 9억 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두 번째, 다섯 번째를 먼저 한번 볼까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5번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내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맞죠? 정확히 맞고. 기준시가 5억 원인 제가 착각했네요. 외죠. 국내 것만.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니까 틀렸네요. 이렇게 착각을 해서 얼른 답을 너무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고. 세 번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틀렸네요. 합산하죠. 당연히 2주택이 되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국내 소재의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산식을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규모에 산입한다. 이게 뭐래요? 간주임대료. 주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를 적용하지 않지만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3번이라든지 14번 이제 문제도 이게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 예정 신고를 할 때 이건 양도소득세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낸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 문제 풀이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동영 모의고사 있고 그 사회분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이 남아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틀리기 쉬운 문제들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반복해서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라든지 특강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